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노라마 강좌라서 첫 시간이라고 해서 무슨 전체적인 개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여러분이신데 입장도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이지만 사실은 뭐 처음일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두 번째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시기상으로 보면은 처음이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왜 그러냐면 이 강좌가 레닌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레닌이 쓴 글이기도 하지만 레닌 하면 생각나는 어구이기도 한데 그게 주제고 부제가 오늘날의 레닌들이라고 돼 있는데 오늘 할 이 게오르그 루카치의 레닌은 사실은 오늘날의 레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소개하는 이 루카치의 레닌에 대한 어떤 생각, 견해 1924년에 쓴 거거든요. 24년이니까 아직 17년 러시아 혁명이 난 이후에 얼마 안 된 때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 책에 그 앞에 책 소개를 했죠. 이 책에 한 권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지금 소개하는 건데 뒤에 후기는 67년도에 달아놨어요. 물론 후기에서는 뭐 이 책의 어떤 부분은 뭐 오류가 있었고 뭐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마 뭐 큰 변화는 없을 텐데. 그래서 그거로 봐서는 오늘날의 레닌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레닌에 대해서 비교적 우리가 좀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어떤 견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익숙하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루카치 들어보셨어요? 루카치? 게오르그 루카치? 못 들어보셨죠? 세대가 저희가 한창 공부를 할 때는 루카치 공부를 반드시 통과를 했거든요. 헤겔, 루카치, 막스. 거기에 꼭 끼는 사람이었고 특히나 저같이 문학하는 사람들은 그때 이제 리얼리즘론 공부가 아주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문학에서 하는 공부를 지칭하는 중요한 말 중에 하나였는데 리얼리즘론에 꼭 들어가는 사람이 루카치였어요. 근데 이제 한 90년 이후부터는 완전히 이제 세대가 뒤로 밀린 거의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아쉽기도 하고 또 뭐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변해야 되는 게 정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익숙한 하지만 여러분한테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카치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짐작을 하고 뒤에 연보를 붙였어요. 맨 뒤에 보세요. 게오르그 루카치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잠깐 지금 오늘은 이 루카치가 말하는 레닌을 들으면 되는데 그 루카치가 누군지를 좀 알아보자고 깊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연보만 한번 훑어보는 거죠. 이 사람은 위에서부터 그냥 쭉 다 읽지는 않고요. 얘기를 할게요. 헝가리 사람이에요. 헝가리 사람이고 유태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러시아 혁명 후에 나이도 얼마 안 됐을 때인데 하여튼 헝가리 공산당에 입당을 하고 한참 활동을 하다가 1919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비엔나에서 잡지도 편집을 하고 잡비가 아니라 잡지입니다. 편집을 하고 그때 쓴 글들로 그 유명한 역사와 계급의식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소련 저기로부터 비판은 받았지만 코민테르노로부터 많은 사람이 읽었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안토니오 네그리의 레닌을 들으실 텐데요. 네그리도 이제 한참 때 이런 그 책들을 읽은 거죠. 우리도 그랬거든요. 아까 루카치 공부를 했다고 그랬으니까. 네그리는 우리보다는 앞세대지만 대학교 들어가기 무렵해가지고 공부할 때 헤겔 공부가 핵심이었고 그 사례로 루카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계급의식은 아주 그런 의미에서 유명한 책입니다. 이 출판이 되었고 근데 코민테른으로부터는 이제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견해를 철회를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간 좌익 소화병 너무 이제 생각이 앞서고 비타협적이고 쉽게 얘기를 하면은요 이 비판받은 측면이 다른 요소들을 너무 고려를 안 한다는 거죠. 혁명적인 의식만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런 비판을 받고 철회를 합니다. 그 뒤로 이런저런 겪는데 그 자세한 거는 저기고요. 그러니까 문학에 관한 글들을 31년부터 쓰기 시작하는 거 돼 있죠. 그래서 1937년 아니 33년 유럽 리얼리즘 연구
그 다음에 역사소설론 등등. 이것이 나중에 이제 리얼리즘론으로 우리한테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그걸 읽을 때 루카치는 금서였어요. 루카치 읽다, 모여서 읽다 걸리면은, 감옥에 가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그래서 막스라든가 이런 다른, 막스주의 사상가들과 함께 이 루카치의 책들도 금서였는데 다 그런 금서였던 책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럽 리얼리즘 연구, 역사소설론 등 러시아 리얼리즘 연구식으로 쭉 문학에 관한 책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청년 해결, 이성의 파괴 이거는 이제 철학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 이제 이전에 나왔던 것이 영어로 나오기도 하는데 아마 소련 헝가리 사람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소련에서 있기도 하고 헝가리로 왔다 가기도 하지만 어떤지 중심은 소련인데 별로 소련의 그것도 지배층이지요. 소련의 그 공산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계가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은 잘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 56년에는 헝가리 봉기의 주요 인물이 돼서 임레나지 정부의 문화상으로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루마니아로 추방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부다페스트로 되돌아오도록 허용이 되는데 이제부터는 뭐 이전의 권력과 지위를 잃은 채 비평, 철학 작업에 전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는 출판된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제가 이게 뒤로 넘어가나요? 그건 아니에요. 안 썼는데 만년에는 더 이론적인 그러니까 미학 이론. 왜 대부분 대가들이 만년이 되면은 뭐 개론서라든가 원론 이런 거 내지요. 총 자기의 그동안의 생각을 결집하는. 그래서 그 미학 분야에 주력을 합니다. 미의 고유성, 뭐 미의 특수성 이런 거. 여긴 제가 이제 안 넣어놨네요. 그래서 그때 미학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근데 끄트머리 가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안 댄 거지요. 그러니까 미학 분야는 거의 정치적인 게 아니니까요. 71년에 사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 막스주의 사상가 중에 철학자라고 해도 좋고 뭐 문학 이론가라고 해도 좋고 미학 이론가라고 해도 좋은데 이런 식의 궤적을 겪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루카치가 이제 레닌이라는 앞장으로 가서요. 그 책을 조금 더 자세히 보죠. 게오르그 루카치 A에 그게 액센트가 들어가 있는 게 아마 헝가리어일 어떤 특성일 겁니다. 레닌 A Study on the Unity of His Thought 이렇게 그 사상의 통일성에 관한 연구라고 되어 있네요. 70년에 출판된 거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건 영어본이 번역본이 그렇게 된 거고 실질적으로는 24년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강의에서 일정한 관점에서 정리하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쭉 읽을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머리말, 막스주의 내에서 레닌의 위상 이렇게 잡아놨나요, 제가 머리말의 제목을. 그러니까 루카치는 서원에서 레닌의 이론과 실천의 관계를 개략적으로 보여주려는 시도라고 이 책의 이제 기본 의도를 설명을 합니다. 이론과 실천의 관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그의 의도는 레닌을 막스에 버금가는 위치에 어떤 면에서는 막스를 이어받아서 더 발전시킨 혁명적인 사상가의 위치에 올려놓는 겁니다. 루카치가. 레닌은 막스 이래 혁명적 노동계급 운동에 의해 산출된 가장 위대한 사유가이다. 이게 이제 24년도니까 혁명적이라든가 프롤레타리아 이런 어휘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 80년대만큼 이게 이렇게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이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도 그때 이랬구나라고 우리 알 수 있는 거기도 하죠. 하여튼 막스 이래의 가장 위대한 사유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그러냐? 레닌이. 그러니까 루카치가 말하는 레닌의 위대함의 핵심은 막스주의 이론을 이거를 역사적 유물론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인 정치적 실천에 변증법적으로 적용한 데 있다. 이게 이제 이 철학적으로 보면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변증법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변증법 중에서 여기 막스주의 이론의 보편이라고 해놨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정치적 실천은 특수. 요 보편과 특수의 관계를 변증법적으로 잘 결합시켰다는 얘기예요, 레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은, 뒤에 나오는 말이지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보편적인 이론에 머물거나 그냥. 근데 이론은 그냥 갖다가 실제 실천할 때는 쓸 수가 없죠, 사실상. 그냥 지식일 뿐이고 시험 문제 그걸 가지고 시험을 보면 답안을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실천을 할 때에는 그것이 뭔가 구체화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나 또는 그걸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변증법적이라는 말하고 반대말로 쓰이는 말이 기계론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기계론적이다. 그래서 메카니스틱하다. 이제 들레즈라는 철학자가 나온 이후에 머신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해서 기계적이라는 형용사가 나왔는데 그거하고는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 이전에 있는 복잡한 거를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단순화시키고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보다는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그런 법칙에 국한시키고 그게 이제 기계론인데 레닌만이 유일하게 이 막스주의 이론을 구체적인 정치적 실천에 변증법적으로 적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레닌의 위대함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좀 더 해놨네요. 루카치는 일의 측면에서는 레닌이 내용상으로 새롭게 기여한 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보편적인 이론 또는 철학으로서 뭐 새로운 걸 얘기한 적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되게 막스나 엥겔스가 해놓았거나 아니면은 당대 사람으로는 뒤에 나오는 로자 또는 힐퍼딩 등등의 활용을 하거나 하는 식이라는 거죠. 새로운 거를 할 시간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레닌은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예컨대 제국주의론의 경우에도 레닌은 경제 이론가로서는 로자 룩셈부르크나 힐퍼딩의 전문성에는 뒤떨어지지만 스스로 그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라 갖다 활용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당대의 정치적 실천에 적용하는데 그래 제국주의가 그런 시대라면은 이때에는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적용하는 데에서는 이제 가장 탁월했다는 거죠. 똑같이 판단으로는. 그래서 이 탁월함이 바로 이제 탁월함을 얘기할 때 이 루카치가 사용하는 말이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변증법의 적용. 변증법적으로 이것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변증법이 이제 뒤에 제가 논점 정리를 해놨는데 요즘에는 변증법이 두들겨 맞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 두들겨 맞는 변증법하고 여기서 루카치가 얘기하는 변증법하고 과연 같은 건지 아니면 같은 점도 있지만 아닌 점도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변증법을 루카치처럼 배우고 자란 세대거든요. 근데 지금 자율주의자로서의 저나 뭐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몇 명 빼놓고 그럴 것 같은데 조정환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들레즈나 네그리가 변증법을 비판하는 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변증법이 어떻다는 거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러겠죠. 한때 여기 푹 빠져 있던 사람인데. 그거를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나중 일이고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네. 자, 하여튼 탁월함은 바로 적용할 때에도 기계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다. 이것이 그를 수정주의자 또는 기회주의자 등과 구분해준다. 여기 보면은 수정주의자, 기회주의자, 속류 막수주의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루카치가 그거를 쓸 때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제 보시면 압니다. 근데 이것이 소련 자체에서는 너무나 이상한 말이 돼서 상대를 그냥 공격하는 말이 됐죠. 그러니까 나 너 싫어 그러면은 그 사람을 수정주의자라든가 기회주의자라고 부르면 돼요. 그게 뭐냐는 거는 나중에는 까맣게 잊혀졌다고 봐야 될 겁니다. 소련의 그 어떤 관행에서는. 근데 오늘 여기를 보시면은 루카치가 수정주의자를 뭐라고 보고 기회주의자를 뭐라고 보는지 원래 이거는 레닌이 그렇게 했던 거지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잘 보면은, 그것은 이 말을 꼭 쓴다기보다도 지금 우리도 이게 타당한가 그러면 아닌가, 지난 건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지금 쓰기는 힘들죠. 어쨌든 간에요. 구분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루카치는 이론과 실천에서의 변증법적 구체화 자체를 이론적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특이하지요. 이거는 어떤 이론이 있고 이걸 실천에 적용을 했다면은 그건 이론을 적용한 거지 왜 그게 이론이냐. 근데 루카치는 그게 이론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레닌에게서 이론에서 실천으로 진행을 한 것은 추상적 이론에서 구체적 이론으로 진행한 거라는 거 루카치는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형태의 이론에서 다른 형태의 이론으로 진행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탁월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막스에게서도 보이지 않았던 측면이기 때문에 막스는 레닌, 그러니까 이 실천하는 혁명가로서의 측면이 많지는 않죠. 상황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랬겠지만. 그래서 막스에게서는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또 레닌처럼 하나의 혁명을 성공한 그런 경험이 막스에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루카치는 레닌이 유물변증법의 발전에서 새로운 국면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게 뭐냐라는 거를 이제 오늘 자세하게 보는 겁니다. 오늘 구체적 이론 또는 그 이론의 구체화, 실천의 정치적 실천의 구체화라는 게 정확하게 아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 이 다음부터 제목은 이 책의 각 장의 제목입니다. 그대로 따라가면서 한번 보기로 하죠. 제 첫 번째가 혁명의 현재성입니다. 읽어보죠. 레닌을 그가 당시 비판했던 노동운동 내의 다른 조류들과 구분해주는 중요한 점은 혁명의 현재성, 즉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당대의 실천적 과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과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이 레닌이 쭉 일관되게 견지했던 겁니다. 다른 경우들은 뒤에 가면은 나오겠지만 하여튼 그건 나중의 일이라든가 나중의 일이 영원히 나중의 일이라고 미뤄놓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원히 잊혀지는 게 되기도 쉽죠. 아니면 유토피아화 되거나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뭐 기회주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는 유토피아로 만들어 놓는 거 그것이 뭐 수정주의라든가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게 뭐길래 우리가 잘 모르면은 1917년 혁명을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1917년 혁명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환이긴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거는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나오겠지만 어떤 하나의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 점에서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거라면 그 사건이 17년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맞다면은 성공한 거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은 또 17년 혁명으로 이루어진 소련은 사회주의가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레닌도. 사회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는 그것도 오늘 나옵니다. 어떤 체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항상적인. 사회주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레닌이 그랬고, 루카치가 이제 뒤에 가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소련은 자기들을 사회주의 체제로 규정을 해버렸죠, 나중에. 그래서 리얼 소셜리즘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레닌과 또는 레닌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루카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벗어나고 혁명을 포기한 소련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혁명을 포기한 거죠. 혁명은 계속돼야 되는데 사회주의다 해버리면 이제 할 게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가 이제 그렇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자, 그런 이제 미리 많이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일단 지워버리고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당대의 실천적 과제라면은 그게 뭘까? 하여튼 제가 인용을 했네요. 혁명의 현재성 이것이 레닌의 사상의 핵심이며 막스와의 결정적인 연결고리이다. 막스가 그 시대부터 이미 19세기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영구혁명론이죠. 프롤레타리아 싸움은 패배하면서도 계속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스의 뒤를 잇는다면은 레닌 시대에도 계속돼야 마땅합니다, 사실은. 진짜로. 우리 시대에는 어떨까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막스와 연결되는 고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닌은 수미일관하게 그걸 받아들여서 자신의 현실적인 과제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는 총체성의 요구를 낳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대의 모든 문제들을 혁명의 현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을 필요로 한다. 모든 문제들을. 그 이유는 혁명의 현재성이란 일상적인 사건들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아니면 드러나더라도 다른 입장들, 예컨대 자본주의를 영속화하는 속류 막스주의자들의 간섭으로 인하여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레닌에게 부분을 일반화하였다는 비판을 이제 하게 된다고 루카치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총체성이라는 중요한 개념, 루카치의 중요한 개념인데 이것도 엄청 두들겨 맞았죠. 탈근대 사상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알티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루카치의 총체성, 해결식 총체성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그 나중에 두들겨 맞고 이런 거는 이제 제쳐놓고 여기서 뭐라고 했는지를 일단 들어봐야 돼요. 총체성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부분을 일반화한다. 지금 그림을 제가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여기서 쓰면은 괜찮지요? 네. 우리가 요즘에 가령 네그리가 얘기할 때는 자본에 의한 이 어떤 노동 또는 사회가 자본을 포섭하는 정도 얘기를 할 텐데 그 정도가 이 당시에는 사실은 지금처럼 탈근대 68년 아니면은 하여튼 케인즈 시대도 아직 도달하지 못한 거니까요. 그렇게 많이 진행이 안 되었던 때지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자본주의가 이 방향이 지금 지구 전체를 포섭하러 나가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바로 이 포섭하는 데에 맞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있죠. 공장. 특히 대공장들이라든가 앞서서 싸우는 활동가들, 정치적인 투사들이 더 먼저 느끼게 되고 좀 거리가 먼 쪽에 이렇게 다른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농민도 있을 테고 뿌띠부르자 그 당시 말로 등등도 있을 텐데 이 방향으로 나가지요. 이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를 점점 국가하고 자본하고 가까워지게 돼 있고 국가가 자본을 위해서 일을 하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안 보이지만 이미 안 보이는 식으로 나중에는 이게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지만 이미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요거를. 어떤 사람은 요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자본이 그게 뭐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다르죠. 그러니까 각각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레닌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거는 경향이라는 거죠. 제일 큰 경향. 이것이 제국주의 전쟁도 낳고 그러니까 이거를 본 사람, 잘 보는 사람, 조금 보는 사람, 아예 못 보는 사람, 못 보지만 비참한 농민, 못 보지만 비참한 병사들, 전쟁에 나가서 총알바지가 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전체를 보고 혁명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자본이 이건 되기 때문에 자본과의 관계에서 지금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맞는 거지요. 맞는데 그게 아닌 요소들도 많은 건데 이 전체를 어떻게 엮는가를 레닌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닌이.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너 여기에만 나타나는 거를 왜 전체인 양 일반화했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지요. 여기는 맞지만 여기는 맞지 않지 않냐. 이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레닌은 눈앞에 보이는 경험적인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경향을 보는 거죠. 이 세계가 어디로 움직이는가. 그래서 이 경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루카치도 그것을 추출해내지만 이 경향을 보는 거는 자기의 감각도 있어야 되고 막스 등등의 자본론도 공부하고 자본이라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도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경향을 읽어내는 거. 총체성의 문제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향의 문제로 전체. 그리고 이건 역사적으로 맞잖아요. 지금 자본을 완전히 포섭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적어도 이런 생각, 레닌의 이런 생각은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나오지만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들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 이것이 이제 총체성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혁명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인데 저걸 다 보고 다 알고 저거를 어떻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방향으로 다 이끌고 나갈 것인가.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 페이지 그 다음을 읽겠습니다. 루카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막스주의의 살아있는 핵이라고 하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막스주의의 살아있는 핵을 요즘 좌파들 중에도 많아요. 뭐 가치 법칙이라든가 이런 정치 경제학의 법칙을 말하는 게 그게 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하고는 이거는 전혀 다른 견해입니다. 혁명이 핵이다. 자본주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핵이 아니고 그거는 혁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루카치한테는 그 입장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레닌한테도 있고요. 그러니까 루카치가 그걸 잡아내주는 점은 상당히 이런 주체성의 관점이라고 봐야 되고요. 혁명을 하는 주체성. 자본주의의 법칙에 이렇게 혁명을 이렇게 가둬버리는 그게 아니고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렇다고 법칙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루카치의 방법이 바로 변증법이에요. 이제 뒤에 나오니까 거기가 되면은 설명을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막스주의에 살아있는 핵은 혁명이다.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거 가지고 좌파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자본론 안 읽어도 되거든요, 사실은. 읽는 게 더 좋지만. 자본론을 잘못 읽으면은 이걸 못 보고 그냥 우리 시대의 그런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뭐지? 그럼 프롤레타리아가 달라서 다중의 혁명은 뭐지? 그걸 고민하는 게 혁명의 현재성일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그러면은 뭐 자본주의의 법칙하고가 어떤 관계일까? 이런 걸 고민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핵이라고 하면서 막스주의 전체로부터 혁명을 통째로 제거하기 위하여 막스의 틀린 개별적인 예측들에 집착하는 막스가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렸다. 이렇게 이런 기회주의적인 해석이나 또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타협적으로 대응하는 막스의 정통 옹호자들. 카우츠키 같은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벽을 뚫고 레닌이 이 문제에 관한 막스주의 이론의 순수성을 재정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스주의 이론의 순수성은 막스주의는 혁명 이론이다라는 데 있다. 혁명이다. 이 세상을 바꾸려는 거지 뭐 이 세상의 법칙을 남보다 잘 알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혁명의 현재성이라는 말을 혹시 오해하면은 당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17년이 일어난다는 거야. 당장 뭐 어떤 독재적인 대통령이 물러난다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혁명의 현재성이란 혁명이 어떤 일정한 순간에 실현된다는 말이 아니라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혁명의 현재성이 시대의 모든 문제들을 평가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 각도에서 볼 때 잘 보인다는 거지요. 그리고 실천에서도 그렇고. 이런 거지 뭐 한순간에 세상이 다 바뀌는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일은 아마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말이고요. 즉 그래서 혁명의 현재성이란 각각의 일상적인 문제를 사회 역사적 총체와의 구체적 연관 속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계기들로서 연구하는 것을 함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시대의 모든 문제는 동시에 혁명의 근본적인 문제가 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에서 이제 좀 더 보면은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혁명의 현재성이란 이런 사건들 뒤에서 보이지 않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의 배후에 일상적인 사건들도 더 사소한 사건들도 있을 텐데 그런 사건들이 있지만 그 배후를 보니까 이 거대한 경향이 움직이고 있더라. 이제 그걸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죠. 일단 보면 어떻게 꿰을 것인가, 연결시킬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더 잘할 수 있겠죠. 실천을 하는데 이게 혁명의 현재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단순간에 뭐가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주석 중에서 읽어야 되는데 빼먹은 게 혹시 있을 수도 있겠네요. 총체성 이렇게 연결되는 얘기는 뒤에 가서 다시 그 중심고리라는 유명한 레닌의 말이죠. 거기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중심고리 3번 주석 얘기입니다.
2로 넘어가세요. 주도적인 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 주도적이라고 했지만 옛날식 언어로 하면 지도 계급이죠, 지도. 그러니까 다른 피착취 계급. 이 당시로서는 제일 두드러진 거는 소비에트가 생긴, 그러니까 농민과 병사들입니다. 농민, 병사도 하나의 계층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제 피착취 계층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넓히면은 거기에 뭐, 뿌띠보르주아리즈라든가, 지식인이 들어가지요. 지식인 같은 경우. 지식인은 이제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면. 뿌띠보르주아리즈는 대략 뭘 얘기하시는지 아시죠? 그냥 이렇게, 남 부리지 않고 자기가 뭐 상점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거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피착취 계급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다. 지도하는 역할을 프롤레타리아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 당시에 이제 레닌이 그렇게 생각한 거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 까먹고 프롤레타리아가 지도해야 돼가 남아있는 게 요즘에 뭐 대공장 노동자들이 중심이다라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80년대에는 상당히 타당했죠, 사실은. 근데 지금 이거는 훨씬 더 이전이죠. 우리나라 80년대보다도 더 이전입니다, 지금. 그 얘기고요. 읽기로 하겠습니다. 레닌은 러시아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서 프롤레타리아가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갖는다고 보았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현재성이 프롤레타리아로 하여금 그 혁명의 과정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레닌은 자본주의적 발전과 진보성이 인정되고, 요거 읽기 전에 또 설명을 좀 해야겠는데요. 일단, 이 내적으로 그걸 설명하면 이걸 다 하는 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이따가 다시 그래야 될지는 모르지만 좀 지우고요. 지금, 그러니까 피플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닌이 비판을 해서 벗어난 피플이 있고 다시 새로 만든 피플 개념이 있어요. 새로 만든 피플 개념은 노동자, 즉 프롤레타리아가 지도하는 위치에 있고 그와 같이 하는 뭐 농민, 병사 등등으로 이루어진 어떤 적입니다. 그러니까 피착계층 전체라고 보면 되죠. 그 민중인데 이 민중의 구성 요소들이 여기 이제 프롤레타리아가 있고요. 여기 뭐 병사도 있고 이것도 피네요. 이 각각의 계층이 이 현실을 바라보고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혁명의 방향을 보는 방향 그것이 다르겠죠. 아마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레닌은 그러니까 레닌은 끝까지 같이 나가는 걸 고민을 해. 피착취계급 전체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해야 된다는 게 끝까지 레닌의 생각이에요. 프롤레타리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만 하는 거 식으로 생각하는 거를 봐도 그게 좌익 소화병입니다. 그러니까 다 빼놓고 우리만 그게 이제 좌익 소화병이라고 또는 그걸 이제 좌익 급진 좌파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좌익 소화병이라는 말을 레닌이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레닌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피착취계급 전체를 항상 생각을 해요. 항상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 피착취계급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생각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수미일관하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할 수 있는 계급은 아무래도 프롤레타리아지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가 이들을 설득하고 끌고 나가서 가야지 이 혁명이 성공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공 이전에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 성공을 할 수도 어떻게 언제 할 수 있는지 사실은 뭐 그건 기약이 없기 때문에 늘 최선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레닌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공 우선주의자가 절대로 아니에요. 성공을 엄청 많이 한 사람이지만 실패도 물론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이 프롤레타리아가 이 전체를 리드해 나가야만 이 올바른 방향으로의 혁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 자, 이 내부의 생각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방해하는 요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내부에서. 아까 말한 기회주의자, 속류 막스주의자, 추정주의자들이 자꾸, 뭐 하려고, 자본주의 그거 못 깨부숴. 영원해.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종종 있어요. 어떻게
이 철통 같은 이 자본주의적인 법칙을 누구나 다 머릿속에 자본주의가 이식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벗어나냐고. 지금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훨씬 그게 덜했던 때인데도 이미 있어요. 이 좌파 내에도. 그러니까 이 방해 요소하고도 싸워야지요. 그 다음에는 좌파 내에 또 누가 뭐가 있냐면 지금 그런 생각을 이렇게 지금 그 중에는 지금 우리 당면 과제는 부르주아 혁명인데 부르주아 혁명은 부르주아지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리드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쫓아가자 일단. 되고 나면 그때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레닌은 이들은 반혁명적이 됐다고 부른 거죠. 부르주아지는 부르주아지 혁명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지금은. 전체 상황상. 그러니까 총체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그 와중에서 이걸 뚫고 전체적으로 계속 이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가 리드해야 된다고 본 거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어디에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면 그냥 안 한다면 모를까 혁명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렇게 해야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 그러면은 미리 뒤까지 다 가면은 전이당론도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나오지요. 이 프롤레타리아 지금 여기 그 좌판의 다른 사고 방식들은 계급적으로는 이 프롤레타리아 내의 이견들이에요. 그렇죠. 좌파들 카우추키니 모니가 이 사람들은 농민이라든가 병사 속에 뿌리가 있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제2 인터내셔널 속에 있는 사람들은 뿌리는 다 이 프롤레타리아예요. 근데 이 프롤레타리아 자체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지요. 그 노동 귀족들 등장하고 그러니까 자본가에게 의해서 이익을 받는 층이 생기는 거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이후에 정규직이 대부분이 그렇게 된 거죠.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나누고 정규직에 떡고물을 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정규직이 되는 게 좋다라는 이상한 생각, 그 혁명의 관점에서 이상한 생각이거든요. 자본의 노예가 되는 게 좋다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근데 하여튼 그 당시에도 그런 식의 현상들이 생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역시 지금 얘기하는 이 방향을 프롤레타리아 안에서도 수미일관하게 지켜줘야 될 사람들의 집단이 필요한 겁니다. 많지 않은.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는. 그게 전이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닌의 구도가. 이걸로 대략적인 거는 사실은 설명을 3까지는 설명을 한 셈이에요.